너 때문에 엄마가 심장병으로 쓰러지셨어. 지금 당장 안 돌아오면. 그래요? 병원 이름이랑 병실, 담당 의사 선생님 성함 알려주세요. 지금 당장 변호사랑 같이 찾아갈게요. 안녕하세요. 가족 일기입니다. 수백 킬로미터, 8시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고향의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도착했을 때 저는 1년치 그리움과 따뜻함을 가져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이춘자 씨의 그 가볍고 냉정한 한마디, 너랑 애는 창고방에서 자라는 말은 얼음물처럼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예전처럼 소위 가족의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이 모욕을 삼킬 줄 알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웃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새벽 3시, 저는 잠든 딸을 안고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줘야 했습니다. 제 관용에는 한계가 있고 제 존엄은 그들이 마음대로 짓밟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비게이션에 표시된 목적지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서울에서부터 무려 8시간을 운전해 남편 김민준 씨의 고향인 지도에서 수십 배는 확대해야 겨우 찾을 수 있는 지방 소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조수석에는 5살 난 딸 서아가명 가 새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길고 짙은 속눈썹이 숨을 쉴 때마다 살짝 떨렸습니다. 차 안 에어컨 온도를 높이고 속도를 더 늦췄습니다. 서울의 냄새는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퍼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트렁크에는 시부모님과 시누이, 김혜진 씨를 위해 준비한 각종 명절 선물이 가득했습니다. 수입산 과일, 고급 해산물, 시어머니를 위한 명품 화장품 세트, 시아버지를 위한 최신형 안마의자, 그리고 갓 취업한 시누이 김혜진을 위한 고급 브랜드 가방까지. 이 모든 것들은 제 월급의 거의 한 달치를 썼지만 저는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제 이름은 임채원. 저는 서울 대기업에서 마케팅 이사로 일하며 연봉은 7억 원대에 가깝습니다. 반면 제 남편 김민준 씨는 국영기업에서 비교적 한가로운 일을 하고 있으며 수입은 저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저희의 결혼은 처음부터 저희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너무 아깝다고 하셨지만 저는 민준 씨의 다정함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위해 그 복잡한 가족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회사 휴가가 빨라 일주일 전에 자신이 1년간 모은 돈으로 산 명절 선물을 들고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는 매일 전화로 서둘러 오라고 재촉했습니다. 부모님이 서아를 보고 싶어 하시고 집에 맛있는 음식을 잔뜩 준비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활기찬 기대감은 지난 몇 년간 명절 때마다 겪었던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서러움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순진하게도 저희의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고 서아까지 태어났으니 이 집에서의 제 위치가 조금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그 낯설고도 익숙한 시골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에는 김민준 씨와 그의 여동생 혜진 씨가 낯선 젊은 남자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차를 보자 김민준 씨의 얼굴에 웃음기가 굳어졌지만 그는 서둘러 걸어왔습니다. 여보, 이제야 왔어. 고생 많았지. 그는 차문을 열고 능글맞게 안전벨트를 풀어주려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 벨트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숙여 잠든 서아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서아 공주, 할머니 댁에 다 왔어. 서아는 졸린 눈을 비비며 칭얼거렸고 저는 그런 딸을 안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시어머니 이춘자 씨가 집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억지로 지어낸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가장 먼저
제가 새로 바꾼 흰색 벤츠에 꽂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질투와 동시에 당연하다는 듯한 계산적인 감정이 스쳤습니다. 임서방 왔구나. 운전하느라 고생했다. 그녀의 말투는 덤덤했고 서아에게 눈길을 준 것은 2초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김혜진 옆에 젊은 남자에게로 시선이 옮겨졌습니다. 태호 씨, 어서 들어와. 밖이 춥다. 강태호라는 그 남자는 김혜진 씨의 새 남자친구인 듯 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옷차림도 값비싼 브랜드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명품 로고가 찍힌 선물 상자가 몇 개 들려 있었습니다. 김혜진 씨는 수줍게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저를 보고는 마지못해 형님하고 불렀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서아를 김민준 씨에게 맡긴 뒤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건 안마 의자와 화장품입니다. 혜진아, 이 가방 마음에 드는지 봐. 시아버지 김영국 씨가 방에서 나왔고 거대한 안마 의자 상자를 보자 약간의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아이고, 이 아이 좀 봐. 그냥 오면 되지. 뭘 이렇게 비싼 걸 사왔니? 하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이춘자 씨는 제가 사온 물건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태호 씨가 건넨 선물 상자를 들고 하나하나 정성껏 열어보며 과장되게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귀한 제비집 아니니? 태호 씨, 정말 너무 고맙네. 혜진이가 자네 같은 좋은 남자친구를 얻다니. 이건 정말 복이지. 그 순간 제 마음은 바늘에 콕 찔린 듯 아팠습니다. 제가 가져온 산더미 같은 선물들은 마당 한가운데 쌓여 있었고 강태호 씨가 가져온 몇 개의 정교한 상자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가져온 것이 성의가 아니라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짐짝 같았습니다. 김민준 씨는 어색해하며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여보, 일단 들어가. 내가 옮길게. 저는 아무 말 없이 서아의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였지만 새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신경 써서 청소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몇 가지 밑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렸다가 저녁 식사를 함께할 생각은 없었나 봅니다. 어머니, 저랑 서아방은 정리되셨나요? 아이 씻기고 좀 쉬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와 민준 씨의 신혼방은 2층에 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는 집에 없지만 매년 명절에는 시어머니가 미리 청소해 두는 곳이었습니다. 이춘자 씨는 제 말에 잠시 미소를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옆에 있는 김혜진 씨를 힐끗 보더니 곤란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아, 채원아. 혜진이 남자친구가 처음 왔는데 손님을 방에 재울 수는 없잖니. 그래서 너희 방에 재우기로 했다. 그 방이 햇볕도 잘 들고 넓고 따뜻하거든. 제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희의 신혼방을 처음 온 신우이의 남자친구에게 내어주다니. 저는 심장의 불쾌함을 억누르고 최대한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럼 저랑 서아는 어디서 자나요? 손님 방이요. 이춘자 씨는 시선을 회피하며 손을 비볐습니다. 그리고 계단 모퉁이에 있는 평소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작은 문을 가리키며 마치 시혜를 베풀듯 말했습니다. 너희 모녀는 하룻밤만 이 창고 방에서 대충 때워야겠다. 민준이가 대강 치우고 간이 침대도 놨다. 너희는 한 식구 잤니? 너무 따지지 말자. 사시사철 햇볕도 들지 않고 헌가구와 농기구가 가득하며 늘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진동하는 그 창고방. 저는 제 시어머니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한 식구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이 여자의 눈에는 저와 5살짜리 제 딸이 처음 본 낯선 남자보다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따지지 말자는 말은 오로지 저만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김민준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여 제 시선을 피하더니 겨우 들릴 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하룻밤만 참자. 참으면 지나가. 혜진이가 모처럼 남자친구를 데려왔잖아. 참으면 지나가. 저는 속으로 비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늘 이랬습니다. 그는 매번 저에게 참으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의 비아냥거림을 참으라고 했고, 시누이의 무례함을 참으라고 했으며, 이제는 딸아이를 데리고 돼지우리 같은 창고방에서 자는 것을 참으라고 합니다. 주변 공기가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시누이 혜진과 남자친구 태호 씨는 옆에 서서 마치 연극을 보듯 저를 쳐다봤고 눈빛에는 약간의 고소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김영국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에 저지당했습니다. 모두가 제가 폭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치 악다구니를 쓰는 아내처럼 소리를 지르면 그들은 당연히 저에게 개념 없고 불효한 며느리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들 모두가 예상치 못한 미소를 천천히 지었습니다. 환하고 밝아서 오히려 의아한 미소였습니다. 네, 좋아요. 저는 또렷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제 없어요, 어머님. 아주 잘 정리하셨네요. 다 한 식구인데 뭘 따지겠어요. 피곤해서 서아 데리고 먼저 쉬겠습니다. 말을 마친 뒤 저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아직 어리둥절한 서아의 손을 잡고 어둡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창고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는 그들이 안도하는 동시에 경멸하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도시 며느리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결국 꺾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창고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흙먼지, 곰팡이, 낡은 나무가 썩는 냄새가 뒤섞인 악취가 코를 찔렀고 서아는 참지 못하고 여러 번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딸을 더 세게 끌어안고 제 몸으로 그 혼탁한 공기를 막아주려 했습니다. 방 안에는 불이 없었습니다. 오직 때가 잔뜩 낀 작은 창문으로 마당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전부였습니다. 그 미약한 빛으로 방 안의 상태를 대강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말대로 분명 정리된 상태였지만 산더미 같던 잡동사니들이 벽 쪽 구석으로 난폭하게 밀려 있었고 중간에 작은 공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헌 소파에서 떼어낸 듯한 스펀지 매트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얇고 딱딱한 이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햇볕을 보지 못한 축축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른바 간이 침대는 침대 프레임조차 없었습니다. 벽구석에는 녹슨 채미와 낫, 입구가 깨진 쌀독, 그리고 먼지가 수북이 쌓여 본래 모습을 알아볼 수 없는 낡은 가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눈에 보일 정도로 먼지가 떠다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모래를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벌주고 모욕을 주는 장소였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어둡고 더러워요. 왜 여기서 자야 해요? 서아의 젖살이 덜 빠진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억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제 옷자락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쪼그려 앉아 딸을 꽉 안고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제 마음은 보이지 않는 손에 쥐어짜이듯 아팠습니다. 저는 어떤 모욕도 참을 수 있지만 제 딸은 안 됩니다. 서아는 제가 목숨 걸고 낳아 손에 쥐고 애지중지 키운 보물입니다. 딸은 따뜻하고 깨끗하며 편안한 공주 방에서 자야 합니다. 이렇게 차갑고 더러운 창고방이 아니라 아가, 무서워하지 마. 저는 분노와 심통을 숨기려 노력하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곳은 신비로운 탐험 기지 같지 않니? 우리는 용감한 탐험가야. 오늘 밤 여기서 보물을 찾을 거야.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손전등 기능을 켰습니다. 밝은 빗줄기가 일부 어둠을 쫓아냈지만 방 안의 더러움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서아는 빛 기둥 속에서 날아다니는 먼지를 보더니 호기심에 작은 손을 뻗어 잡으려 했고 잠시 두려움을 잊은 듯 했습니다. 저는 서아를 내려놓고 가져온 여행 가방에서 깨끗한 침대 시트를 꺼내 스펀지 매트 위에 힘들게 깔았습니다. 아래의 습기와 오물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서아의 작은 베개와 캐릭터 침낭을 꺼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는 심지어 충전할 콘센트조차 없다는 것을. 제 휴대전화 배터리는 3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외투를 벗어 서아의 침낭 위에 덮어주고 제 목도리를 풀어 목덜미 틈새를 꼼꼼히 막아주었습니다. 이 작은 한기라도 딸의 몸에 침투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엄마, 추워요. 서아는 눕자마자 참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방의 온도는 밖보다도 낮았습니다. 벽은 돌이라 따뜻한 기운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방에서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작은 딸의 몸 전체를 품에 안고 제 체온으로 딸을 녹여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안아주면 안 추워. 엄마가 이야기해 줄까? 백설공주 이야기. 근데 왜 할머니 집엔 백설공주 방이 없어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은 제 심장에 단단히 박힌 뇌기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딸의 이마에 입맞추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왜냐면 백설공주 방을 조금 개념 없는 이모랑 그 친구가 빌려갔거든. 하지만 괜찮아. 엄마는 우리를 위해 훨씬 더 예쁜 성을 찾아줄 거야. 100배, 10,000배 더 멋진 성. 제 이야기 소리 속에서 서아는 너무 피곤했는지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변하며 잠들었습니다. 딸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제 몸은 억눌린 분노 때문에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마비된 팔을 빼내고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화면의 빛이 차가운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김민준 씨가 보낸 어떤 메시지도 보지 않았습니다. 위층의 따뜻하고 편안한 방에서 신우이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원래 저와 딸의 것이었을 모든 것을 얼마나 당연하게 즐기고 있을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숙소 예약 앱을 열고 저희가 있는 이 소도시의 위치를 설정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미끄러져 내려가더니 곧 하나의 이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엔나 인터내셔널 호텔. 이곳은 이 소도시에서 유일하게 5성급 간판을 내건 호텔이었습니다. 작년에 새로 문을 열었으며 내부 시설은 서울의 특급 호텔에 버금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앱을 눌러 가장 비싼 친자 행정 스위트룸을 선택했습니다. 2박을 즉시 온라인 결제했습니다. 결제 성공 알림음이 고요한 창고 방에 유난히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자 제 마음속 분노는 비로소 배출구를 찾은 듯 점차 가라앉았고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냉정함과 단호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는 상황을 날카롭게 판단하고 과감하게 결정하며 팀을 이끌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왔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에서 이 김민준의 가족 앞에서는 끊임없이 양보했습니다. 저는 제 양보가 가족의 화목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고 민준 씨가 부모님 앞에서 체면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가 틀렸음을 증명했습니다. 저의 인내는 그들의 오만함을 키웠고 저의 헌신은 그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저를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았고 제 딸을 진심으로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 후 몇 년간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가 다른 집 며느리들이 얼마나 효심이 깊고 돈을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제 앞에서 자랑하던 일, 시누이가 온갖 핑계를 대며 비싼 선물을 요구하던 일,
마치 제가 돈을 주는 기계인 양 굴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김민준 씨는 늘 저 사람이 우리 엄마잖아. 네가 좀 이해해줘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모든 헌신을 제가 단지 돈이 많기 때문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제가 가져다주는 물질적 편리함은 즐기면서도 정신적으로는 끊임없이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마치 제가 그들 집안에 감히 높은 자리에라도 올랐다는 착각을 심어주어 그들의 가련한 허영심을 채우려 했습니다. 이제 충분해. 정말 충분해. 저는 품 안에서 잠든 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딸의 작은 얼굴에는 아직 눈물 흔적이 남아 있었고 잠결에도 불안한 듯 눈썹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다시 한번 찔렸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희생할 수 있지만 제 딸은 안 됩니다. 저는 딸에게 최고의 삶을 제공하고 걱정 없이 자라게 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차별과 냉담함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 저와 함께 굴욕을 참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계획이 빠르게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소란을 피우거나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격이 떨어지고 그들에게 빌미만 줄 뿐입니다. 저는 제 방식으로 그들에게 깊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줄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딸을 안고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습니다. 벽구석에 깨진 쌀독 안에서 쥐들이 긁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왜냐면 날이 밝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고 이 집, 소위 시댁은 오늘 밤부터 어떤 가족의 굴레로도 저를 묶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창고방에서 30분이 더 흐른 뒤 김민준 씨가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불을 켜지 않고 휴대전화 화면에 희미한 빛에 의지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여보, 서아 잤어? 그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말투에는 아첨과 동시에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조용히 쳐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의 초조함을 명확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네가 고생한 거 알아. 그는 한숨을 쉬며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피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말은 툴툴거려도 마음은 여려. 혜진이도 어려서부터 우리가 너무 우냐우냐 키웠잖아. 부탁인데 내 체면을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줘. 응, 또다시 똑같은 화법이었습니다. 매번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는 가족들의 성격 탓으로 책임을 돌리고 제게 자신의 체면을 봐서 참고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마치 제가 설득당하고 교육받아야 할 사람인 것처럼. 김민준, 제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고요한 물처럼 침착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의 먼지와 곰팡이가 가득한 창고방에서 당신의 아내와 5살짜리 딸이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 그냥 참으면 되는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저의 평온함에 그는 놀란 듯 했습니다. 잠시 멍하니 있다가 변명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나도 물론 당신들이 안쓰럽지. 근데 내가 어떻게 해. 우리 엄마고 우리 동생인데 이런 일로 크게 싸워서 설 연휴를 망칠 수는 없잖아. 집안이 화목해야 만사가 형통하지. 여보, 당신은 원래 현명하잖아. 늘 화목을 중시하고. 이 집에서 저는 반문했습니다. 화목의 전제 조건은 나의 무조건적인 양보와 희생인 거니. 김민준, 당신은 내가 서울 부모님에게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란 딸이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니?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해? 단지 내가 당신과 결혼했기 때문에 당신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는 제 말에 상처받은 듯 목소리를 불쑥 높였습니다. 우린 한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서로 이해하고 감싸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해, 포용, 제가 되물었습니다.
맞아. 나는 네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 생각이 고루한 것을 이해했고 내 동생이 응석바지로 자라철이 없는 것을 포용했어. 그럼 나는? 내가 8시간 운전한 수고를 이해해줘. 누가 내 딸이 당연히 누려야 할 편안함과 건강을 포용해줘. 김민준, 나한테 그들을 이해하라고 하는데 당신은 내 남편이자 서아의 아빠로서 우리를 지켜줄 책임을 다했어. 어머니가 우리에게 창고 방을 내어주라고 했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 뭐라고 말했어? 그는 제 연속된 질문에 말문이 막혔고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한참 후에야 겨우 한마디를 쥐어짜냈습니다. 나도 말했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엄마가 고집을 부리는데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제가 그의 말을 대신 끝맺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마음속에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무리한 요구가 당신 아내와 딸의 심신 건강보다 더 중요했던 거네. 안 그래? 그는 다급하게 부정했습니다. 당연히 아니지. 여보, 오해하지 마. 나는 당연히 당신을 사랑하고 서아를 사랑해. 단지 우리 엄마가 몸이 안 좋잖아. 내가 감히 화나게 할 수가 없었어. 또다시 그 핑계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몸은 아주 건강했습니다. 매일 기세등등하게 아파트 단지에서 사람들과 싸우고 댄스 스포츠를 추는 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안 좋다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도덕적 굴레를 씌울 때만 선택적으로 발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의미 없는 논쟁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이 결혼에 대한 실망만 더 키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지쳤습니다. 정말 지쳤습니다. 밥은 다 됐니? 저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배가 고프네. 김민준 씨는 제가 갑자기 싸우지 않자 잠시 멍해 있다가 다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어. 당신만 기다렸지. 엄마가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생선찜도 했어.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생선찜. 그것은 신우이 남자친구 앞에서 자신이 현명한 시어머니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에 불과할 뿐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잠든 서아를 내려놓고 외투를 잘 덮어준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김민준 씨를 따라 이 숨막히는 창고방을 나섰습니다. 거실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식탁에는 이미 시어머니 이춘자 씨, 시아버지 김영국 씨, 시누이 김혜진 씨와 그녀의 남자친구 강태호 씨, 네 사람이 앉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 같은 외부인은 이미 잊은 듯 했습니다. 저와 김민준 씨가 나오자 그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조금 수그러들었습니다. 아이고, 채원아. 어서 와. 앉아. 너만 기다렸단다. 시어머니는 마치 조금 전에 냉정하고 박절했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친절하게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김민준 씨 옆에 앉았습니다. 식탁에는 정말 푸짐한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고 그 생선찜은 정중앙에서 김을 뿜고 있었습니다. 자, 채원아. 하루 종일 운전하느라 힘들었지. 많이 먹으렴. 시어머니는 생선 배 부위에 큰 살점을 집어 제 밥그릇에 올려주며 만면에 웃음을 띠고 말했습니다. 엄마 솜씨가 줄었는지 한번 봐. 저는 밥그릇에 생선살을 쳐다봤습니다. 위에 붙어있는 몇 가닥의 생강과 함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젓가락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형님, 왜 안 드세요? 엄마가 한 음식이 맛없으세요? 옆에 있던 김혜진 씨가 비아냥거리는 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기야, 서울에서 사내진미만 드셨으니 저희 집에 이런 소박한 음식이 눈에 들어올 리 없죠. 그녀의 남자친구 강태호 씨가 팔꿈치로 그녀를 툭 치며 말을 줄이라고 눈짓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김혜진 씨를 바라봤고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엄마가 한 음식은 당연히 맛있지. 단지 내가 약간의 청결 강박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쓰던 젓가락으로 먹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어머님, 공용 젓가락 하나만 주시겠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식탁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색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공중에 멈췄습니다. 그들이 사는 이런 시골에서는 공용 젓가락을 쓰는 문화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공공연하게 시어머니의 체면을 깎고 그녀가 위생적이지 않다고 비난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이춘자 씨는 불쾌한 듯 젓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족끼리 밥 먹는데 뭘 그렇게 따져? 더러우면 먹지 마. 엄마. 김민준 씨가 서둘러 중재했습니다. 채원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서울 회사에서는 다 공용 젓가락 써서 습관이 된 거라고. 내가 새 젓가락 가져올게. 그는 도망치듯 부엌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소 지으며 얼굴이 굳어버린 시어머니와 기가 막힌 듯한 김혜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잔소리가 아니라 위생 습관이에요. 특히 어린아이가 있을 때는 더 조심해야죠. 병은 입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제 말투는 매우 침착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비난하는 동시에 서아가 지금 그 불결한 창고 방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춘자 씨는 제 말에 할 말을 잃었고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시아버지 김영국 씨가 헛기침을 하며 중재하려 했습니다. 됐어. 별일도 아닌데. 채원이 말이 맞아. 위생은 좋은 거야. 자, 밥 먹자. 김민준 씨가 곧 새 젓가락 한 쌍을 가져와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저는 그 생선찜에는 손도 대지 않았고 제 앞에 가까이 있는 채소 요리들만 먹었습니다. 이 설날 저녁 식사는 이렇게 기묘하고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춘자 씨와 김혜진 씨는 강태호 씨에게 끊임없이 반찬을 집어주며 음식의 유래와 조리법을 열정적으로 설명했고 그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밥을 먹으며 떠날 시간을 계산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꺼내보니 호텔에서 예약 성공과 상세 주소, 체크인 안내가 담긴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고 입가에 살짝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 저녁 식사는 제가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화합을 위한 식사였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화합은 평등과 존중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포기할 것입니다. 저녁 식사 후 시아버지와 김민준 씨는 강태호 씨와 거실에서 TV를 봤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부엌에서 접시를 닦으며 소곤소곤 이야기했습니다. 가끔 억눌린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는데 강태호 씨의 집안 배경이나 저에 대한 불만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고 홀로 그 차가운 창고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아는 여전히 자고 있었지만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눈썹은 여전히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마를 짚어보니 약간 열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방은 너무 춥고 습하며 먼지가 많았습니다. 아이가 결국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제가 당장 떠나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저는 아무도 놀라게 하지 않고 제 여행 가방을 조용히 창고방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아의 옷, 약, 물병, 그리고 제 필수품 몇 가지를 간편한 여행 가방에 챙겼습니다. 트렁크에 있는 그 값비싼 명절 선물들은
단 하나도 가져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지난 몇 년간의 소위 친정에 대해 제가 치르는 마지막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휴대전화를 보니 시간은 밤 9시였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새벽 3시까지는 아직 6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6시간이 이 집에서 제가 머무는 마지막 시간일 것입니다. 저는 스펀지 매트 위에 앉아 서아를 품에 안고 제 체온으로 딸을 더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고 밀린 업무 이메일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말 연초라 회사에서는 원격으로 제가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저에게 자신감과 존엄을 주는 것은 언제나 저의 일과 능력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초 단위로 흘러갔고 제 마음은 더욱 평온해졌습니다. 저는 심지어 저와 김민준 씨의 결혼 생활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할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아마 제가 처음 그와 집에 왔을 때 그의 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도시 아가씨라 연약해서 일은 못할 것 같다고 민준 씨에게 말했을 때부터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결혼한 후 그의 여동생이 가진 이유로 돈을 빌려가고 단 한 번도 갚지 않았을 때부터였을까요? 혹은 제가 그와 대화하며 가족들 앞에서 제 편을 들어주기를 바랐을 때마다 그가 저에게 따지는 게 많고 도량이 좁다고 비난했을 때부터였을까요? 결국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했고 저의 인내와 헌신이 그들의 존중과 수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오판했습니다. 저는 사랑을 과대평가했고 인간의 본성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영원히 외부인이었습니다. 그들이 필요했던 것은 며느리나 형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허영심을 충족시키고 그들의 집안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도구였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 도구 역할을 거부하고 가장 기본적인 존중을 요구했을 때 갈등은 폭발했습니다. 밤 11시경 김민준 씨가 창고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에게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아무래도 강태호 씨와 술을 마신 모양입니다. 여보, 앉았어. 그는 다가와 저를 안으려 했지만 저는 몸을 틀어 피했습니다. 서아가 열이 좀 나는 것 같아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서아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좀 뜨겁네. 이런 고생을 당신과 아이에게 시키다니 다 내 잘못이야. 그는 자책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가서 엄마한테 말할까? 혜진이랑 남자친구가 창고 방에서 자고 당신들이 방에서 자라고. 저는 그를 쳐다보았지만 어이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와서야 그는 이 해결책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와서 뭐 하려고? 됐어. 저는 덤덤하게 거절했습니다. 지금 가서 말하면 당신 어머니는 내가 뒤에서 이간질했다고 생각할 거야. 또 집안이 시끄러워지겠지. 그냥 하룻밤만 참자.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하자. 그는 제가 정말로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안도했습니다. 제 옆에 누워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해해줘서 고마워. 내일 내가 꼭 그들한테 단단히 말할게. 저는 몸부림치지 않고 그가 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의 품은 한때 저의 가장 따뜻한 안식처였지만 지금은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잠든 척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귓가에 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잠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고 어둠 속에서 제 눈은 놀라울 정도로 빛났습니다. 휴대전화를 보니 시간은 새벽 2시 45분이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김민준 씨의 팔을 밀어내고 가볍게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 잠든 서아를 가장 조심스러운 움직임으로 두꺼운 외투에 감싸 안았습니다. 서아는 뭔가 느꼈는지 품 안에서 꿈틀거리며 칭얼댔지만
결국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리 챙겨둔 여행 가방을 들고 스펀지 매트 위에 누워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김민준 씨를 마지막으로 쳐다봤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증오도 사랑도 없었고 오직 마비된 황무지 같은 감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떤 쪽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로 된 설명도 창백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행동으로 제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저는 딸을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한밤중의 도둑처럼 이 숨막히는 집을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마당의 찬바람이 얼굴에 와 닿았지만 오히려 전에 없이 맑은 정신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아를 조수석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안전벨트를 메어준 뒤 에어컨 온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흰색 벤츠는 침묵하는 섬광처럼 시골의 밤을 가르고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새벽 3시의 소도시는 하루 종일의 소란을 벗고 고요했습니다. 넓은 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만이 제 차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저는 차 안에 음악을 틀었습니다. 잔잔한 선율이 밀폐된 공간에 흘러나와 마음속의 억압과 피로를 씻어주었습니다. 품 안의 서아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차 안이 충분히 따뜻했는지 그녀의 찌푸려진 미간이 점차 펴지고 작은 얼굴에는 평온함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딸을 바라보며 미안함과 애틋함을 느꼈습니다. 저의 나약함 때문에 딸이 이 고생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없을 거야. 비엔나 인터내셔널 호텔은 소도시의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주변의 낮은 건물들 사이에서 홀로 솟아있는 새 건물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호텔 건물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고 깊은 밤이었지만 제복을 입은 도어맨이 예의 바르게 맞이했습니다. 저는 호텔 입구에 차를 세웠고 도어맨이 즉시 달려와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로 포터에게 연락했습니다. 손님, 안녕하십니까? 비엔나 인터내셔널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이를 안아다 드릴까요? 도어맨은 전문적이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괜찮아요. 얘가 잠들어서요. 제가 직접 안을게요. 저는 그의 호의를 거절하고 조심스럽게 서아를 품에 안았습니다. 다른 도어맨은 이미 수레를 끌고 와 제 차에서 여행 가방을 내려주었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서자 따뜻한 향기로운 냄새가 물씬 풍겨왔습니다. 시어머니 댁의 차갑고 곰팡이 냄새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로비는 금빛으로 번쩍였고 윤이 나는 대리석 바닥,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그리고 프런트 직원의 부드러운 환대가 저를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임채원 고객님, 예약 확인되었습니다. 18층 행정 친자 스위트룸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룸카드입니다. 편안한 숙박 되십시오. 프런트 직원은 양손으로 룸카드를 건넸습니다. 전 과정이 효율적이고 사려 깊었습니다. 저는 서아를 안고 서비스맨의 안내를 따라 18층으로 직행하는 전망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가자 유리창 너머로 소도시의 밤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집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저를 위해 켜진 불빛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저 자신의 등대이기 때문입니다. 스위트룸 문이 열리자 따뜻한 기운이 확 느껴졌습니다. 방은 매우 넓었고 독립된 거실, 침실 하나, 그리고 아이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아동방이 있었습니다. 아동방에는 귀여운 캐릭터 침대가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부드러운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다양한 장난감과 그림책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아를 그 캐릭터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두꺼운 외투를 벗긴 뒤 부드러운 오리털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딸은 편안한 환경을 느꼈는지
잠결에 입맛을 다시고 몸을 뒤척이더니 계속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딸을 재우고 나서야 저는 이 새로운 공간을 둘러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거실의 통유리창 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침실에는 거대한 더블 침대가 있었고 침구는 고급 면사로 부드럽고 섬세했습니다. 욕실에는 커다란 원형 욕조가 있었고 세면대 위에는 에르메스 풀세트의 세면 도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욕실로 가서 뜨거운 물을 틀고 거대한 욕조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입욕 소금을 넣은 후 저는 제 몸 전체를 따뜻한 물에 담갔습니다.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수증기가 제 시야를 흐릿하게 했고 마치 지금까지의 여정과 서러움을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욕조 끝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김민준 씨가 깨어나 저희가 사라진 것을 알면 얼마나 놀랄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저 이 짧은 평화와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목욕을 마친 후 호텔에서 제공하는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으니 온몸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거실로 가서 레드 와인 한 잔을 따르고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바깥 야경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 커피 테이블 위에 놓아둔 제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깜빡였습니다. 저는 그가 드디어 저희가 사라진 것을 알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 너머에서는 김민준 씨의 공포에 질려 울음 섞인 포효가 터져 나왔습니다. 임채원, 당신 도대체 어디야? 서아를 데리고 어디로 간 거야? 당신이 얼마나 큰 사고를 쳤는지 알아? 분노와 공포 때문에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고 제 고막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당장 돌아와. 빨리 나한테 돌아와. 그는 앞뒤말이 맞지 않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어. 지금 침대에 누워 꼼짝 못하고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아.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당장 기어들어와.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곧 돌아가실 것 같다니. 이 소식은 제 평온했던 머릿속에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제가 비록 그녀의 이기심과 박절함을 증오했지만 그녀는 결국 김민준 씨의 어머니이자 서아의 할머니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저의 떠남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제가 막 병원 주소를 물으려는데 전화 너머에서 신우이 김혜진 씨의 목소리가 날카롭고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오빠, 그 여자한테 무슨 헛소리를 그렇게 오래 해. 그냥 엄마가 그 여자 때문에 화병나서 죽게 생겼다고 해. 당장 기어들어와서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해야지. 이 목소리는 저를 순식간에 냉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든 채 아동방 문 앞에 서서 따뜻하고 편안한 침대에서 잠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에 대고 극도로 차가운 말투로 한마디 한마디 물었습니다. 그래요? 어느 병원, 어느 과, 어느 의사? 내가 지금 변호사를 데리고 갈게. 노인의 위급 상황 통보서에 가족 대표란에 임채원. 내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전화 너머에서 김민준 씨의 울부짖음은 갑자기 멈췄습니다. 죽음 같은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더욱 격분한 듯 소리쳤습니다. 임채원, 당신 미쳤어. 당신 같은 독사 같은 심장을 가진 여자가 다 있어. 내가 독사라고? 저는 전화를 향해 냉소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관통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당신이 전화해서 당신 어머니의 생명을 담보로 나에게 도덕적 굴레를 씌우려 할 때
5살 난 당신 딸이 영하의 온도에 먼지가 가득한 창고방에서 열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생각했어. 누가 독사 같은 심장을 가졌지. 전화 너머는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김민준 씨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났을지 상상할 수 있었지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져 곧 숨이 넘어갈 것 같다면서 당신들은 구급차를 부르는 대신 나한테 전화해서 화를 낼 시간이 있어? 그래, 저는 계속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그들의 위선적인 거짓말을 파헤치는 정밀한 수술, 칼 같았습니다. 아니면 당신 어머니의 심장병은 선택적으로 발병하는 거야? 오직 동정심을 얻거나 남을 비난해야 할 때만 정확하게 위급 상황이 되는 건가? 당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김민준 씨의 목소리는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다 당신 때문에 화가 나서 쓰러진 거야. 아버지는 연세가 많아 놀라서 다리가 풀렸고 온 가족이 난장판이 됐는데 당신은 만족해? 당신 같은 속 좁은 여자는 만족하냐고? 나는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아. 제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지친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민준,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말할게. 첫째, 나는 그 소위 집이라는 곳에 돌아가지 않아. 더러워서 싫어. 둘째, 서아는 지금 아주 잘 있어. 따뜻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자고 있어. 너희 집의 쥐도 싫어할 창고 방이 아니라. 셋째, 당신이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여기서 나에게 소리 지르지 말고 내일 아침 8시까지 당신 어머니 이춘자 씨와 김혜진 씨에게 당신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내라고 해. 생각해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다시는 연락할 필요 없어. 말을 마치자마자 저는 그에게 소리칠 틈조차 주지 않고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세상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속에 뭉쳐있던 응어리가 드디어 해소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동방으로 가서 서아가 여전히 곤히 자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얼굴은 발그레했고 이마의 열도 조금은 내려간 듯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딸의 깨끗한 이마에 가볍게 입 맞췄습니다. 아가, 엄마는 다시는 아무도 널 괴롭히게 하지 않을 거야.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저는 메인 침실로 돌아와 푹신한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연속 8시간의 운전, 게다가 정신적인 고도의 긴장과 분노로 인해 지금은 온몸에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거의 즉시 잠에 빠졌습니다. 저는 전에 없이 깊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창고방의 역겨운 냄새도 숨막히는 압박감도 귀에 들리는 위선적인 인사치레나 박절한 비난도 없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창밖에 눈부신 햇살이 눈을 찔렀습니다. 휴대전화를 보니 이미 다음 날 아침 9시가 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결혼 5년 동안 설날 아침에 가장 늦게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매년 저는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시어머니와 함께 차례상 음식을 준비해야 했고 쉴 새 없이 찾아오는 친척들을 맞이하느라 팽이처럼 바빴으며 따뜻한 밥 한 술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지개를 켰고 온몸에 뼈마디가 펴지는 듯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커다란 통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방 전체에 쏟아졌고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엄마, 일어났어요. 아동방에서 서아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딸이 이미 옷을 갈아입고 카펫에 앉아 호텔에서 준비해둔 레고 블록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좋은 아침. 나의 아가, 잘 잤어요.
서아는 즐겁게 작은 얼굴을 들어보였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새 집이에요. 할머니 집보다만 배는 더 예뻐요. 여기 좋아요. 딸의 천진난만한 웃는 얼굴을 보자 제 마음속 마지막 일말의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제가 더할 나위 없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휴대전화의 비행기 모드를 해제했습니다. 신호가 복구되는 순간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이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김민준 씨,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고 심지어는 모르는 번호도 몇 개 있었습니다. 아마 집안 친척들일 것입니다. 저는 부재중 전화는 무시하고 바로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김민준 씨가 보낸 메시지는 처음에는 분노의 찬 저주에서 나중에는 공포에 질린 혼란으로 그리고 새벽 5, 6시경에는 저자세의 애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말투의 변화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화 풀고 빨리 돌아와. 우리 얘기 잘해보자. 서아는 어때? 열은 내렸어. 나 너무 걱정돼.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내가 못났어. 너희를 지켜주지 못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도대체 어디야? 전화 좀 받아봐. 나 미치겠어. 그리고 시어머니 이춘자 씨는 그야말로 중량급 선수였습니다. 김혜진 씨에게 카카오톡 사용법을 배운 듯 수십 개의 음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를 틀자 그 익숙한 날카롭고 중후한 고함 소리가 방 전체에 퍼졌습니다. 채원아, 너 같은 천하의 악독한 며느리, 우리 김씨 집안이 8대째 피를 토할 지경이다. 너 같은 속 좁은 여자를 며느리로 맞다니 대체 설날에 애를 데리고 어디로 간 거야? 우리 김씨 집안 대를 끊으려고 작정했냐?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니? 우리 시골 사람들 무시하는 거지. 너 잊지 마. 김민준이 없었으면 너는 시도 못 부렸어. 내가 경고하는데 오늘 당장 돌아와서 나한테 머리 조아리고 사과하지 않으면 내가 네 회사에 가서 난장판을 만들 거야. 내 상사에게 내 본 모습이 어떤지 보여줄 거야. 저는 무표정하게 듣고 있었고 심지어 약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와서도 그녀는 여전히 이런 저급한 수단으로 저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마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위협들이 저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추악한 본성을 더 명확히 보여줄 뿐이라는 것을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녀를 카카오톡에서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호텔룸 서비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808호로 가족 조식을 가져다 주세요. 아메리칸 블랙퍼스트 하나, 아동 메뉴 하나, 그리고 핸드드립 커피 한 포트를 추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의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분은 더할 나위 없이 상쾌했습니다. 김민준 씨와 그의 가족은 그 난장판 속에서 스스로 반성하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호텔 조식은 곧 도착했습니다. 정교한 카트 위에는 따뜻한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토스트, 완벽하게 익은 달걀 프라이, 그리고 서아가 가장 좋아하는 딸기 팬케이크와 생과일 오렌지 주스. 와, 엄마, 만화 영화에 나오는 아침 식사 같아요. 서아는 흥분해서 환호했습니다. 저희는 넓고 밝은 거실에 앉아 맛있는 아침 식사를 즐기며 TV에서 나오는 만화 영화를 봤습니다. 햇살이 통유리 창을 통해 저희에게 쏟아졌고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절에 누려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편안하고 즐거우며 계산과 서러움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저는 서아를 데리고 호텔의 온수 수영장으로 갔습니다. 거대한 볼풀장, 다양한 미끄럼틀과 그네는 서아를 즐겁게 했고
맑은 웃음소리가 놀이시설 전체에 퍼졌습니다. 저는 옆 휴식 공간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딸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시댁 쪽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차단했지만 김민준 씨의 전화는 끊임없이 걸려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그가 보내는 카카오톡 메시지만 확인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이미 애원에서 초조함으로 바뀌었고 심지어 은근한 협박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채원, 당신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일을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만들어야겠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됐다고. 친척들이 다 물어본다고. 우리 부모님 체면은 당신이 다 깎아내렸어. 당신이 안 돌아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 메시지들을 보고 저는 그저 냉소했습니다. 체면. 그들이 저와 아이를 창고방에서 자게 하는 짓을 했을 때는 체면이 깎이는 줄 몰랐으면서 이제 일이 커지고 통제 불능이 되자 그제야 체면을 생각합니다. 오후에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학교 친구이자 변호사인 주아 씨였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자신의 로펌을 운영하는 유명한 철의 여인이었습니다. 채원아, 너 실시간 검색어에 뜬 거 알아?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주아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과 장난기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무슨 실검? 너 당장 포털 뉴스나 SNS 봐봐. 며느리 8시간 운전에 시댁 갔더니 창고방에 재워. 분노하며 가출. 지금 실검 11위에 랭크되어 있어.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차를 보니 너인 것 같더라. 저는 깜짝 놀라 서둘러 SNS를 켰습니다. 과연 한 지역 정보 채널이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이 사건을 과장해서 올린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첨부된 사진은 제 흰색 벤츠가 시댁 마당에 주차된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의 구도가 상당히 교묘한 것으로 보아 누군가 고의적으로 찍어 올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댓글창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이 시댁은 사람이냐? 설날에 며느리와 손녀를 창고에 가두다니. 21세기에 이런 일이. 이 며느리 잘했네. 나라도 당장 떠난다. 저런 집안은 가치가 없어. 남편은 뭐하는 인간이야. 아내와 아이가 모욕당하는데 입 다물고 있다니. 물론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며느리도 보통은 아닐 듯. 요즘 여자들이 너무 유난이야. 창고방에서 하룻밤 자면 어때? 예전엔 다 그렇게 살았어. 분명 관심 끌려고 조작한 거겠지. 저는 이 댓글들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사건이 이런 식으로 공론화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사진은 분명 김 씨 가족이 직접 찍어 올린 것일 것입니다. 여론을 이용해 저에게 압력을 가하고 저를 불효한 며느리 이미지로 만들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불똥이 스스로에게 튀어 오히려 상황을 그르친 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결정했어? 내가 나설까? 주아 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우리 로펌에 전문 홍보팀이 있어. 순식간에 여론을 뒤집을 수 있고 겸사겸사 그 괴짜 시댁을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도 있어. 고맙지만 괜찮아. 주아.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최대한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일이고 내가 직접 해결하고 싶어. 게다가 그들이 이렇게 소란을 피운 게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됐어. 도움이 됐다고? 주아 씨는 의아해했습니다. 응. 저는 냉소했습니다. 그들이 체면을 원했잖아. 이제 시와도 전체가 그들의 영광스러운 업적을 알게 됐으니 이제부터 초조할 사람은 내가 아닐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소도시의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SNS의 글이 커뮤니티에 옮겨졌고 지역 뉴스의 특성상 토론 열기가 더 뜨거웠습니다. 심지어는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이 시댁이 사는 마을과 성씨를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 가족은 이번에 정말 온 도시에서 유명해진 것입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끄고 인터넷의 소란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아를 데리고 호텔의 온수 수영장에서 오후 내내 수영했고 저녁에는 꼭대기층의 회전 뷔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서아는 그렇게 멋진 레스토랑을 처음 봐서 흥분으로 얼굴이 상기되었고 접시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모든 것을 맛보고 싶어 했습니다. 딸의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자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돈으로 산 이 행복은 비록 피상적일지라도 진실했습니다. 그것은 시댁의 위선적인 친절과 값싼 화합보다 만 배는 더 소중했습니다. 밤 10시. 저는 시아버지 김영국 씨에게서 걸려온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가 처음으로 저에게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그의 목소리는 늙고 지쳐 보였고 평소의 위험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채원아, 너랑 서아는 지금 어디 있니? 저희 잘 있습니다. 아버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겨우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내 어미도 혜진이도 잘못을 깨달았단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은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라. 다 한 가족인데 이렇게 소란을 피워서 남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어서야 되겠니? 아버님, 지금은 남들의 웃음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매우 평온했습니다. 문제는 아버님 댁에서 저와 서아를 단 한 번도 한 가족으로 여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결국 한숨으로 바뀌었습니다. 너 돌아와줘. 응? 무슨 서러움이 있는지 우리 앞에서 다 이야기해보자. 네가 밖에 이러고 있으니 나와 네 어미 마음도 편치 않구나. 마음이 편치 않다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저희를 창고방으로 내쫓을 때는 저희가 마음이 편할지 생각이나 하셨나요? 인터넷에 사진을 퍼뜨려 제 명예를 훼손하려 했을 때는 제가 마음이 편할지 생각이나 하셨나요? 아버님, 사람은 이렇게 이중잣대를 들이대면 안 됩니다. 전화 너머에는 다시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너는 도대체 뭘 원하는 거니?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간단해요. 이춘자 여사님과 김혜진 씨가 직접 호텔로 와서 저와 서아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는 없습니다. 제 요구는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김씨 집안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시아버지는 전화 너머에서 한참을 침묵하더니 결국 거의 간청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채원아, 네 어미는 체면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러지 말고 내가 대신 사과하면 안 될까? 아무리 그래도 연장자잖니. 아버님, 이건 체면 문제가 아닙니다. 존중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늘 그분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속에 연장자로서의 권위가 저라는 며느리와 서아라는 손녀의 존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덧붙였습니다. 저는 아버님들과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하는 것입니다. 내일 정오 12시까지 호텔 로비에서 그들을 볼 수 없다면 저희는 즉시 서울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후로는 이혼 수속 외에는 더 이상 어떤 교류도 없을 것입니다. 이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8도 높아졌습니다. 충격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저처럼 아이가 있는 여자가 감히 이혼을 입에 담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김민준 씨가 돈은 많이 못 벌어도
국영기업의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그들 김씨 집안의 유일한 뿌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혼입니다. 제 말투는 비정상적으로 단호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은 이미 충분히 겪었습니다. 남편과 아버지로서 아무런 책임감도 없는 김민준 씨, 그리고 어른으로서 자애심이라고는 없는 아버님 댁에서 제 딸이 이렇게 기형적인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재산 문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은 모두 혼전 재산이며 단 한 푼도 나누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서아의 양육권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만약 법정으로 가야 한다면 저희 모녀를 창고방에 재워 아이가 아프게 된 사실, 그리고 인터넷에 저를 악의적으로 비방한 증거들을 판사님께 제출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카드를 냉정하게 꺼내 보였습니다. 이 말들은 제가 마음속으로 수없이 연습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위 가족애나 도덕은 이런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들 앞에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오직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이익에 타격이 가해졌을 때만 그들은 진정한 공포를 느낄 것입니다. 과연 전화 너머에서 시아버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는 흥분하지 마라. 잘 이야기해보자.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고 횡설수설하며 결국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가 집안 사람들과 상의하러 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지만 저는 복수심에서 오는 어떤 쾌감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약간 지쳤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기를 바라지는 않았지만 물러서거나 참는 것이 존중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저는 가장 강경한 방식으로 저와 딸의 존엄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들의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계획대로 서아를 데리고 시내에 새로 생긴 아쿠아리움에 갔습니다. 서아는 처음 보는 형형색색의 물고기와 귀여운 돌고래에 손뼉을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딸의 순수한 웃는 얼굴을 보니 제가 한 모든 행동이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민준 씨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초췌하고 쉬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비엔나 호텔 아래에 있어. 누구랑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아빠, 엄마, 그리고 혜진이. 그의 목소리에는 굴욕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올라가서 당신을 만나도 될까? 안 돼. 저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로비에서 나를 기다려. 서아가 그들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아. 그는 순순히 동의했습니다. 저는 서아를 데리고 호텔로 돌아와 룸서비스 직원에게 아이를 잠깐 봐달라고 부탁하고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멀리서 그들 가족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로비 구석에 어색하게 서 있었고 주변에 화려하게 차려입고 우아한 손님들과 극명하게 대비되며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이춘자 씨는 설날에만 입는다는 빨간 면 재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시선은 불안했습니다. 시누이 김혜진 씨는 고개를 숙이고 끊임없이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치 주변의 이상한 시선들을 차단하려는 듯 했습니다. 시아버지와 김민준 씨는 부끄러움과 어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하이힐을 신고 침착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들의 연약한 자존심을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그들 앞에 서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차가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떤 인사치레도 없었습니다. 이춘자 씨의 입술은 떨렸고 눈빛에는 원망과 불만이 가득했지만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늘 무시하던 며느리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은 그녀에게 죽기보다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김혜진 씨는 더욱 고개를 숙이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 김영국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손을 비비며 우는 것보다 더 힘든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채원아, 내 어미가 그저 한순간에 정신이 나갔단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렴. 사과하세요. 저는 그를 무시하고 이춘자 씨를 바라보며 제 요구를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제 의미를 깨달은 듯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을 바라보며 최대한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채원아, 어제 일은 내가 잘못했다. 너희를 창고방에서 자게 한 것은 내가 잘못했다. 너에게 그리고 서아에게 미안하다. 말을 마치자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 후회가 얼마나 있고 굴욕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김혜진 씨에게로 고개를 돌려 호통쳤습니다. 그리고 너 당장 형님께 사과 안 해. 김혜진 씨는 입술을 깨물었고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선이 집중되자 결국 마지못해 저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이 늦은 사과는 저에게 어떤 기쁨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들이 이해득 씨를 따진 후 내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본성은 이 때문에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그들의 진심 어린 뉘우침이 아니라 분명한 태도였습니다. 앞으로 제 딸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다시는 받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강경함으로 저희 모녀의 존중을 쟁취했습니다. 사과 의식은 호텔 로비에서 진행되었고 많은 손님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끌었습니다. 김 씨 가족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들에게는 치욕적인 이 연극을 마쳤고 하나같이 잿빛 얼굴이었습니다. 좋아요. 사과는 받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전혀 누그러지지 않은 말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제가 또 어떤 가혹한 요구를 할까봐 긴장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번 설 연휴는 저와 서아는 호텔에서 보낼 것입니다. 돌아가세요. 저는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라고요? 김민준 씨가 가장 먼저 소리쳤습니다. 여보, 우리가 사과했잖아. 뭘 더 원하는 거야? 설날에 집에 안 있고 호텔에서 지내는 게 말이 돼? 친척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나는 상관없어. 저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신경 쓰는 것은 서아의 건강과 나의 기분이야. 당신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거야. 임채원 당신. 이춘자 씨가 다시 화를 내려 했지만 시아버지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좋다. 좋다. 내 마음을 강요하지 않겠다. 시아버지 김영국 씨는 서둘러 중재했습니다. 그는 이제 정말로 제가 이혼할까봐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너희는 호텔에서 지내렴. 너희가 행복하면 된다. 다만 오늘이 설날인데 저녁에 다 같이 모여 가족 식사라도 한 번 하면 안 되겠니? 호텔 중식당에서 내가 예약할게. 제발, 제발 부탁한다. 그는 매우 낮은 자세로 나왔고 늙은 눈가에는 심지어 눈물까지 고였습니다. 저는 그의 흰머리를 보며 마음속으로 약간의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가 중간에 껴서 얼마나 곤란할지 알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김민준 씨에게도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주고 이 위태로운 결혼 생활에 한 줄기 희망을 남겨야 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녁 식사는 같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2가지 조건이 있어요. 말해봐, 말해봐. 2가지가 아니라 10가지도 좋다. 김민준 씨는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식사 시간에는 어떤 불쾌한 이야기도 꺼내지 마세요.
누구든 꺼내면 저는 즉시 서아를 데리고 나갈 거예요. 둘째, 저는 잠시 멈췄다가 그들 모두를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김민준 씨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 저녁 식사는 당신이 계산해야 합니다. 당신의 돈으로요. 제 두 번째 조건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연봉 수억 원인 저와 달리 김민준 씨는 월급이 몇백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에게 5성급 호텔의 비싼 저녁 식사 비용을 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과 같았습니다. 김민준 씨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입을 벌리고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하겠어? 저는 그를 바라보며 도전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김민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집 지출, 아이 학비, 명절 선물, 이 모든 것을 누가 감당했니? 당신은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누리면서도 우리 모녀에게 가장 기본적인 보호와 존중조차 주지 못했어. 이제 나는 그저 당신에게 남편의 책임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밥 한 끼 사라고 하는 것뿐이야. 이것도 못하는 거야? 제 말은 마치 귀싸대기처럼 그의 얼굴과 가족들 모두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들은 늘 저를 김씨 가족에 의지하는 외부인, 요구하는 대로 돈을 주는 기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집이 도대체 누구의 힘으로 지탱되고 있는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준 씨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가 붉어졌고 두 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뒤에 있는 이춘자 씨와 김혜진 씨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 그는 어떤 결심을 한 듯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살게. 오늘 저녁 6시 이 호텔 중식당에서 기다릴게.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몸을 돌려 호텔을 빠른 걸음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처음으로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6시 저는 서아를 데리고 호텔 중식당에 정시에 나타났습니다. 김민준 씨 가족은 이미 와 있었고 상당히 격식 있는 룸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식탁 위의 분위기는 미묘했습니다. 이춘자 씨와 김혜진 씨는 매우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저에게 냉소적인 말을 감히 던지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서아에게 끊임없이 반찬을 집어주며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묵묵히 저에게 음식을 덜어주고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죄책감, 갈등, 그리고 제가 처음 보는 경외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식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제 약속을 지켰고 어떤 불쾌한 이야기도 꺼내지 않은 채 서아와 조용히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김민준 씨는 직접 카운터로 가서 계산을 했습니다. 저는 그가 카드를 긁을 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식사 한 끼가 그의 몇 달치 월급을 썼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반드시 그가 지불해야 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단순한 밥값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그가 짊어져야 할 책임과 대가였기 때문입니다. 레스토랑을 나오자 김민준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는 저를 바라봤고 눈빛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에게 서아를 데리고 방으로 먼저 가시라고 한 뒤 김민준 씨와 함께 호텔 아래 정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밤의 정원은 아름다웠고 조명은 부드러웠습니다. 채원아, 미안해. 그가 처음 꺼낸 말은 사과였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너무 한심했어. 나는 당신이 나보다 유능하고 돈도 더 많이 버니까 더 많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우리 엄마랑 동생도 내가 버릇을 잘못 들인 거고 나는 늘 분란을 피하려고만 했지. 당신의 감정은 무시했어.
이번 일로 나는 완전히 깨달았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정말로 당신과 서아를 잃을 것이라는 것을. 그의 목소리는 흐느꼈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이 믿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아.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울 기회를. 이제부터 나는 당신과 서아가 어떤 서러움도 겪지 않도록 할게. 내 모든 것을 걸고 너희를 지킬 거야. 저는 그를 바라봤고 제가 수년 동안 사랑했던 이 남자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뉘우침과 책임감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결혼 생활에는 구원의 여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이기 어렵습니다. 일단 깨진 신뢰를 재건하려면 오랜 시간과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민준. 저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하고 또렷했습니다. 나는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사이의 문제는 밥 한 끼와 사과 몇 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당신의 행동을 봐야겠어. 할게. 꼭 할게. 그는 다급하게 약속했습니다. 나는 희망해. 저는 그의 눈을 보며 한마디 한마디 말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그 설 연휴의 나머지 기간은 미묘한 균형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저는 시댁에 다시 돌아가지 않았고 서아를 데리고 연휴가 끝날 때까지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김민준 씨는 매일 호텔에 왔습니다. 때로는 혼자 와서 서아와 놀아주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다 주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왔지만 그들 역시 아래층 로비에 잠깐 앉아 예의 바른 말 몇 마디만 할 뿐 저희에게 집에 돌아오라는 말은 감히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춘자 씨와 김혜진 씨는 사람이 바뀐 듯 했습니다. 제 앞에서 늘 조심스러웠고 웃는 낯으로 대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공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정말 이혼할까봐 자신들의 집안의 영광과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며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그들의 행동은 저와 서아에게 오랫동안 잊었던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저희는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저희와 함께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는 회사에 연차를 냈고 서울에서 저희와 함께 지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그 흰색 벤츠의 차키를 시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님, 이 차는 가지고 계세요. 시골에서는 차가 있는 게 편하실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사건을 겪은 제가 그들에게 인색하고 박절하게 굴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싼 차를 그들에게 남겨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춘자 씨는 입술을 실룩거렸고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약간 붉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을 용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이 방식으로 과거의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이 차는 제가 굴욕으로 가득했던 지난 시간에 찍는 마침표였습니다. 이제부터 저희의 관계는 새로 정의될 것입니다. 더 이상 무조건적인 헌신과 착취가 아니라 평등과 존중을 기반으로 한 거리를 둔 가족애입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김민준 씨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집안일을 분담하기 시작했고 서아를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심지어 국영기업의 안일한 직장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경력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장인 대학원에 등록하여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저의 후광 아래 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와 서아에게 진정으로
폭풍우를 막아줄 수 있는 남자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와 그의 관계는 이러한 노력 속에서 천천히 회복되었습니다. 가끔 시댁 문제로 작은 마찰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제가 혼자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옆에 서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년 후 저는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김민준 씨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는 한참 동안 멍하니 있다가 키 180이 넘는 이 남자가 저를 끌어안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드디어 그 어둠의 그림자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설날 밤 창고방으로 쫓겨났던 저, 새벽 3시에 딸을 데리고 단호하게 떠났던 저는 저의 강경함과 비타협적인 태도로 저와 딸에게 존엄을 되찾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뜻밖에도 제 결혼 생활을 구원했습니다. 저는 종종 그 밤, 그 춥고 어두웠던 창고방을 떠올립니다. 그곳은 한때 저의 굴욕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제게 경종과도 같습니다. 여자의 선량함과 관용은 반드시 칼날을 지녀야 합니다. 당신은 양보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전제는 상대방이 당신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뒤돌아 떠나는 것이 당신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답입니다. 왜냐면 진정한 집이란 당신이 억지로 굴종해야 하는 곳이 아니라 당신이 모든 방비를 풀고 자유롭게 웃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본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가족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